네, 정치권 이슈들 쫓아가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쫓아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님,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러네요. 네. 완전히 좀 달라졌네요. 이제 10월이고 딱 가을이 된 것 같은데 네. 오늘도 또 여쭤볼 질문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4대 쟁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히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검찰청이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내년 9월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될 텐데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인과응보다 그리고 저는 사필기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청이 그동안 오랫동안 존속해 오면서 많은 이제 범죄 수사에 있어서 많은 업적들도 남긴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동안 독재 권력과 만났을 때 그리고 반민주적인 권력과 만났을 때 검찰이 해왔던 행태들은 엄청나게 독선적이었고 권위적이었고 억압적이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겪었던 한 2, 3년의 어떤 검찰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은 정말 저래도 되나 싶은 정도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자기들이 해왔던 그런 과거의 행위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축적돼서 국민들로부터 저는 완전히 절퇴를 맞은 거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저는 국민 대다수가 저는 찬성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검찰도 이제 좀 쇄신하고 공소청으로서의 자기 임무에 대해 조금 더 충실한 준비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독립적이면서 또 조직이나 예산 특히 권한 면에서 어마어마했죠. 사실은 어떤 범죄 수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사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기소를 할 거냐 이런 모든 권한을 쥐고 있었는데 어떤 점에서는 그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돌아볼 필요가 있죠. 네. 예, 이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이 맡았던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이 갖고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갖는데 근데 공소청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 여전히 큰 쟁점이지 않습니까? 저는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는 것도 엄청난 저는 혜택이라고 봅니다. 이것만 해도 다른 국가의 어떤 검찰 조직과 비교해서도 저는 손실 없이 엄청난 권한을 누리고 있는 거다. 그런데 여기에 보안 수사권까지 더해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보안 수사권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면 그 수사권 없애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안 수사권 전체를 요구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다만 보안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보안 수사에 대한 저는 요구권 정도 이런 것들은 기존에 지금 인정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요구는 할 수 있더라도 경찰이 직접 나서서 수사하는 거는 저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검찰이 사실은 기소권 공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건 공소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보안 수사권 없이 공소권만 유지하고 영장 청구권까지 갖는 현재의 이 시스템이 뭐가 문제인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잘못하면은 그냥 분리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예. 모든 걸 할 수 있거든. 두 번째는 이제 그럼 보안 수사권을 어떤 경우에 할 거냐라고 하는 걸 지정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필요할 때는 그죠. 네. 이쪽에 기소를 하기 전에 요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정도로. 네. 저는 검찰이 이거 외에도 사실 정권 송치에 대한 권한 이런 것들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근데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면 불구속 송치하고 이렇게 경찰 단계에서 빼버리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너희들은 못 믿겠어. 그러니까 나한테 다 줘. 이런 지금 억지까지 부리고 있는 겁니다. 네. 저 두 분 보실 때 앞으로 좀 해결해야 할 검찰 개혁 어떤 것들이 좀 숙제로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검찰이 앞으로 이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저는 검찰이 아마도 검찰 조직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국회의 어떤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속에 꼭 뭔가를 숨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의 유예 기간 중에도 엄청나게 저는 어떤 형태로 아마 반발을 하고 저항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1년 유예 기간이 지나서 실제로 공소청으로 가더라도 검사 조직이 아마 과거에 대한 어떤 저항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저는 이 법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검찰이 저항하는 다양한 종류의 어떤 제도적인 법을 제대로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사실 그 법을 활용해서 엄청나게 제도적으로 그런 그 정부의 근데 국회에 대한 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득권들을 누리기 위한 아마 다양한 그런 조치들을 할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여하히 피해 나가면서 원래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걸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이어서 정부가 배임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폐지하는 건 아니고 대체 입법을 준비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왜 이런 판단을 한 걸까요? 저는 뭐 대체 입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배임죄라고 하는 게 뭐 형법상의 배임죄도 있지만 특정범죄 가정처벌법에도 배임죄가 있고 상법에도 배임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성격을 달리하면서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들 간에 뭘 그럼 우선적으로 없앨 거냐, 뭘 없애고 어떤 부분을 살릴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논의가 완전히 성숙되어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배임죄라고 하는 게 근데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돼서 많은 범죄자를 양산하고 기업들이 뭐 아무것도 못하게 그 대표들이 하게 하고 이런 측면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또 그걸 완전히 빼버리면 회사 돈을 쌈짓돈 쓰듯이 마음대로 쓰는 걸 막을 방법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는 한순간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 후숙시키면서 많은 어떤 수기의 과정들을 거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그게 지나치게 길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은 저는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갖고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 이 관련된 TF가 그런 어떤 수기의 과정 속에서 조금 시간을 묵히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여기 살아야 될 게 이제 배임죄가 뭐냐 하는 게 있고요. 또 배임죄 하면은 생각나는 연관되는 게 횡령죄가 횡령. 있거든요. 예. 배임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가 맡고 있는 그런 역할과 임무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네. 회사라든지 이런 곳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배임죄라고 하고요. 횡령죄라고 하는 거는 아예 맡고 있는 어떤 예산을 갖다 자기가 들고 가서 쓰는 그런 경우를 갖다고 횡령죄라고 하는데 예. 네.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다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재계로서는 좋죠. 그렇지만 막상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의도치 않게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게 예.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건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좀 짚어보고 다음 이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게 85일 만에 법정 등장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너무 달라진 모습 때문에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달라진 모습을 연출을 하셨는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 또 다른 교도소에 다른 구치소에 계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지금 저런 모습으로 나오실 분이 왜 85일 전에는 그렇게 말쑥하고 정말 빛이 번쩍번쩍 구치소에서 나오시는 분이 빛이 나게 누가 만들었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거꾸로 들더라. 그래서 저는 거꾸로 돌려서 그때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그때 교도행정을 했던 분들은 저분을 어떻게 모셨길래 그때는 그렇게 빛이 났을까?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온 거다. 원래 수용하면 그렇게 덥수룩해지고 머리 염색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저는 한편에서는 뭐 안 됐다 이런 마음도 인간적으로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야 과거가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가졌던 모습은 내가 뭐 잘못했나? 예. 라고 이제 본인의 주장을 계속 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었다라고 하면은 네. 그동안 진행되는 재판의 과정에는 아마 변호사의 조력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더 이상 우겨도 또는 뭐 본인의 주장을 해도 네. 이미 모든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입장과 생각과 사고의 변화가 있었다. 그게 이제 얼굴이나 모습이나 이런 걸로 저는 나타났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저렇게 쉽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건강에 아무 이상 없이 걸어 나오실 분이 왜 그동안 안 나오셨을까? 그리고 지금은 왜 나오셨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의문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결국 자기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걸린 부분에서는 걸어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보석신문 받겠다고. 저는 뭐 정말 필부들도 그렇게 안 할 거다. 너무 속 보이는 일을 하신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예. 그러고 윤 전 대통령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책임을 한덕수 전 총리와 강우구 전 비서실장에게 돌리듯이 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그것도 참 그렇죠. 사실은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계엄을 결정하고 대통령 지시하지 않는데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예를 들면은 계엄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가 못하죠. 물론 이제 지시를 했을 경우에 그 계엄문을 작성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주체는 네. 국무총리라든지 밑에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좀 보기가 좀 그렇죠. 본인이 뭐 계엄을 본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했다라고 하면은 그 입장을 견지하면서 혹은 잘못했다고 하면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죠. 저는 그 변명이 참으로 구차하더라.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뭐 내가 당연히 대통령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중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내한테 안 물어봐도 아마 저분은 오케이 하실 거야라고 해서 처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쵸. 한덕수 전 총리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 사안이 갖고 있는 무게를 아시는 분인데 과연 그랬을까? 저는 그런 변명들이 일반 국민들한테 통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국민들을 정말 뭐처럼 보는 그런 안목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제발 좀 아래 사람들 좀 보살펴라. 예? 이건 그냥 우리 일반 저작거리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분들하고는 친구 먹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줄곧 하는 생각과 이제 주장과 얘기가 김건희 전 여사 같은 경우에는 사리사욕을 또 재산적인 이익을 평생 추구해 오던 그런 그것도 뭐 합법적이고 타당한 수단이 아닌 경우도 많은 네, 네. 그런 분이 대통령의 부인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대통령 그리고 이 대통령이 된 사람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지경에까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돌아볼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어제 진행이 됐는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핵심 증인들도 불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문회 상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횡하고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안 나올 수 있을까? 역시 검사 동일체인 동시에 저는 법관 동일체다. 이걸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무슨 뭐 우리가 리바이어든이라고 하는 국가론을 이야기할 때 그 엄청난 괴물 같은 그런 뭔가 권력의 조직 이런 느낌을 저는 굉장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신 분들이다. 역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저 높은 자리에 간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이해관계에 대한 일사불란한 대처 이런 것들이 정말 돋보인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사시면 행복하게 오래 사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사법부가 뭐 독립성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본인들이 주장을 하고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사실은 네. 정치와 이렇게 연계되어 간 부분들이 사실 잘 많았죠. 예.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정치가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확실하게 본인의 어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입장에서 그런 것을 취해왔다기보다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런 모습들이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정치가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정치가 법에 잘못된 부분을 사법부의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지적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국회가 부르면 달려오는 겁니다. 국회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상권 분립이 된 대통령제 국가에 살아서 그렇지 원래 권력의 원천인 거예요. 모든 그렇죠. 국민이 주권을 맡긴 데예요. 네. 국회가 부른다는 거는 국회의장이 부르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부르는 거예요. 예. 조희대 저는 대법원장은 국민이 나오라는 명령을 어기신 분이에요. 어떤 권리로? 국민이 나오라고 하는 명령을 어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절대 군주 시대의 절대왕. 절대왕이신 거죠. 그 지난번 방송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우리가 이제 그 국민들 스스로가 알아야 될 게 착시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네. 국회는 국회지 민주당을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차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정확한 거죠. 네. 그 뭐 예. 기본적인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좀 그렇게 해서 이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보고 이어서 네. 정상회담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어제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셔틀 외교가 안착됐다는 평가가 나오던데 교수님들께서는 저는 어째 이 보십니까?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새로운 시각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소위 그 시각이요? 한일 관계라고 하면은 네. 일본은 일본하고
우리를 36년간 그렇게 했던 나라인데라고 하는 그런 자꾸 과거에 사로잡혀 가지고 일본을 바라볼 필요가 없고요. 지금 우리가 미국이 우리에게 하는 그런 것들이나 또는 국제적인 정세 여러 가지 험난한 것들을 볼 때는 한일 관계를 좀 단단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오히려 한일 관계를 단단하게 해서 미국에 맞서자는 게 아니고 네. 뭔가 좀 상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고 또 한국하고 일본은 공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시바 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일본이나 한국이나 균형 발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도쿄와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역이 죽어가고 있는데 네. 그런 것도 함께 머리를 써보자라고 한다든지 한일 관계의 무역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이시바 시기로 일본 총리가 이제 나가실 분인데 나가실 분을 굳이 만난 거는 저는 그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전 총리한테 했던 말을 저는 실천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두 정상이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만나는 이 행사를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했다는 사실 예. 이 자체를 저는 굉장히 만들고 싶으셨던 것 같다.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사례는 없다. 뭐 전체적으로 다 만나서 뭐 어디든 만나서 아이펙 정상회의나 하고 할 때는 정상회담이 그렇게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네. 그렇게 단독 회담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굉장히 저는 드문 경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의미를 굉장히 두고 싶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논의는 사실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이건 차담회에 가까운 정상회의라고 보긴 하지만 네네. 저는 그 의미가 굉장히 강했다. 그런데 이제 뭐 한 가지 조금 더 하자면 한일 간의 지방 소멸을 공동 대응하기 위한 어떤 지역 간의 특히 불경 지역과 일본 지역 간의 어떤 교류 협력의 어떤 큰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요한 뭐 의제를 제안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의미는 있었지 않았을까 싶지만 뭐 그런 것까지 요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실 그전 같은 경우에 이제 부산 혹은 불경 지역하고 큐슈 지역하고 어떤 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 한일 경제라고 하는 큰 그런 틀에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지역 협력에 대한 것들이 좀 이렇게 학계 차원에서는 이야기되어 온 것들이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방금 차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 아까 제가 지역 균형 발전에 두 정상이 공동의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산에서 정상회의를 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앞으로 셔틀 외교 그러니까 자주 오가면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임 의사를 밝힌 총리와 다시 만난 이제 거기 포인트를 두기보다는 이게 부산에서 열렸다. 그렇죠. 이게 포인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이제 좀 부산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 건가? 이렇게 네. 좀 해석하면 될까요? 예, 저는 뭐 부산에 거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들이 보인다. 부산에 대한 뭐 깊은 정말 진심 어린 애정인지는 뭐 저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부산에 엄청난 애정 공세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당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 정부가 지방선거에서 저는 불경이나 이런 불경 쪽을 특히 부산을 저는 읽고 선거에 이겼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아무리 수도권을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저는 부산을 잃고는 어려울 것이다. 뭐 그렇게 보는 거고 네. 또 그 부산 불경 지역의 어떤 기본적인 지지세를 변화시켜야 저는 정권의 재창출도 가능하고 아마 2028년 총선도 조금 무난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영남 지역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민주당이 좀 하고 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저는 중앙정부 민주당 중앙당의 어떤 그런 노력에 비하면 문제는 민주당 부산시당은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게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그 부산 같은 지역을 이제 정치학의 전문적인 용어로 영어로는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이걸 네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경합주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경합시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런데 어쨌든 경합지역입니다. 예, 경합지죠. 네. 경합지인데 부산은 대표적인 한국의 경합지죠. 그리고 그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부산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 중에서 특히 민주당 출신의 그런
대통령도 배출이 됐고요. 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떤 선거에서는 보수 정당이 또 이긴 적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부산은 또 제2의 도시고 앞으로 성장의 균형 발전을 할 때 제일 먼저 나서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예. 의미를 둘 수밖에 없죠. 예.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제 8개월 정도 남았는데 민주당은 부산을 중심으로 선거 체제에 돌입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부산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고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오래전부터 이재성 그 부산시당 위원장은 시장 출마하겠다고 저는 뭐 거의 뭐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가지고 선거운동할 때도 아마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다닐 정도로 부산시장 되겠다는 욕망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걸 실천에 옮겼고 뭐 저는 9월 달까지 9월 이전에 아마 뭐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의 뭐 자기의 임기를 다 채우다시피 하면서 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이재성 그 부산시당 위원장이 나오면 그 이후에 이제 누가 부산시당 위원장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아마 민주당 부산시당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시장을 만약에 차지하게 된다면 엄청난 의미가 그렇죠. 있는 예.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재수 해수부 장관도 움직이고 있고요. 또 최인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방금 이야기한 이재성 그 후보 네. 그다음에 또 전재수 후보 최인호 후보가 1차적으로 경합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네. 전재수 장관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고 아직까지는 전재수 장관을 입에 올리는 거는 저는 조금 무리한 그거 네. 뭐 적어도 저는 물 밑에서 움직이고는 아마 계실 거다 아니면 의원은 있으실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 외에도 뭐 박재호 의원도 제가 볼 때는 네, 네, 뭐 재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자격 요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네. 뭐 저는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미나는 부분이 역대 이렇게 부산시장을 두고 보면은 항상 해수부 장관을 누가 맡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뭐 국민의힘이건 아니면 민주당이건 해수부 장관을 누구를 시키면 아 저분이 부산 출신이면 아 부산시장 후보로 나올 건가 보다 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전재수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많이 상황이 받은 것 묘한데 같아요. 사실 딱 지금 상황은 2018년 어게인 2018년 느낌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김영춘 전 장관이 해수부 장관이 있었고 맞아요. 그때 오거돈 시장은 사실은 김영춘 장관이 나오면은 자기는 그만둘 의사를 내비쳤고 네. 그런 상황에서 김영춘 장관이 전 장관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오거돈 장관이 어쩔 수 없이 밀려갔다 뭐 이렇게 보통 이해를 네, 하고 네.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전재수 장관도 이제 그런 정도의 고민거리가 있는 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타이밍이 중요한 예.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독주가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신문 부산일보가 7일과 8일 부산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박형준 시장이 23.6%로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2.6%, 김도읍 의원이 10.4%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김도읍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서는 뭐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는데 지지율이 10%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그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을 계속 유지하는 게 뭐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나온 그런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다 해서 다른 후보들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형준 시장만큼의 그래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박형준 시장뿐만 아니라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김도읍 의원 같은 분들도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고는 있는데 네. 그분들이 과연 박형준 시장만큼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정도의 현직 시장이 그것도 거의 뭐 반재선 1.5선 시장인데 1.5선 시장이 다른 지금 의원 출신 의원들과 출신 후보들과의 격차를 이 정도 벌였다. 이건 저는 박빙에 가깝다 그렇게 봅니다. 네. 물론 이게 오차범위 밖이라고 하지만은 이 오차범위 밖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예. 현직 시장에 1.5선 재선 가까운 재선 시장이면 엄청나게 좀 높게 그렇죠. 차이가 나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고 있는 거는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상황일 거다 그렇게 보는 거고 저는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높게 나타나고 조경태 의원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이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내부의 시선인 예. 거고 네. 실질적으로 저는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좀 더 조경태 의원하고는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김도읍 의원은 뭐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단히 인기가 높지만 일반 국민들한테 일반 시민들한테는 인지도 측면에서 조금 메리트가 없다. 뭐 그렇게 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그래서 부산시장 선거가 굉장히 경합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네. 굉장히 관심 지역의 하나가 될 거다. 그리고 부산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 관심이 높을 거다. 네, 그렇게 저는 보고 근데 있습니다. 의외의 후보가 네. 국민의힘에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요. 저는 박성훈 옛날에 경제부시장 했던 지금 장동혁 체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을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장동혁 체제가 굳건하게 버텨준다면은 네. 저는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국민의힘에서도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을 하겠죠. 그렇죠. 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내년에 있을 부산시장 선거 이야기도 좀 살짝 나눠봤고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정치학교 이사 조경근 교수님,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